의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검사가 이런 사건을 할 기회를 가지겠습니까? 제가 이제 울산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그 울산의 어떤 포수가 있었습니다. 그 포수가 저보고 이제 사냥을 가자는 거예요. 꿩 사냥을. 그 사람 차를 타고 이제 그 울주군의 산속을 돌아다녔죠. 그날 따라서 꿩이 한 마리도 안 보였습니다. 아예 뭐 꿩 구경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의 말이 산속에 이상한 작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인부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시키는데 무슨 산을 개간하는 작업 같은데 거기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키고 있고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몽둥이로 마구 팬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현장에 가보자 이래서 사냥을 집어치우고 이제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응? 그 현장에 가서 눈으로 딱 보니까 그냥 뭐 0.1초 만에 이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것은 아주 큰 범죄 행위다. 이렇게 이 일의 책임자는 반드시 구속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아주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삽, 괭이 이런 걸로 작업을 하고 있고 경비원은 이렇게 큰 나무 몽둥이를 길다란 나무 몽둥이를 들고 지키고 있고 경비견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범죄 행위다. 왜 제가 그런 판단을 했냐 하면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감금을 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은 법률에서 인정을 하고 법에서 규정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법률의 그런 명시적인 규정 없이 그렇게 하면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감금죄가 성립이 되고 또 강제노역도 중대한 범죄죠. 그러니까 이거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자는 구속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단숨에 이제 그렇게 판단하게 됐던 거죠.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가져와서 사진을 찍고 울주군청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거는 부산에 있는 불황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에서 하고 있는 작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불황인 수용시설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퇴근 후에 혼자 내려와가지고 형제복지원을 찾아갔어요.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형제복지원에 가보니까 교도소 담장보다 더 높고 철문도 아주 육중한 철문이 있고 이거 정말 대한민국에 이상한 시설이 다 있구나. 그래가 부산 북구청에 확인해보고 하니까 거기 수용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6일 날 밤에 그로부터 3일 뒤에 이제 울산 지역의 경찰관을 10명을 선발해가지고 형제복지원을 급습을 한 겁니다. 압수수색하고 그 관련자들을 갖다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1월 16일 밤에 형제복지원에 들어갔어요. 원장은 없었어요. 이것저것 이제 관련 자료를 이제 확보를 하고 그다음 보니까 원장실에 이제 커다란 그 대형 금고가 있었어요. 그 금고를 열으라고 하니까 이건 비밀번호를 원장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장은 없죠. 압수수색은 진행해야 되지. 그래서 경찰관을 시켜가지고 그 산소 용접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산소 용접기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 줄 몰랐어요. 철판 두께가 이렇게 한 10cm도 넘는 건데 산소 용접기대가 이렇게 뚫으니까 금방 구멍이 뻥 뚫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기에 탁금 정서가 수십 장이 나온 거예요. 그 돈이 제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2~30억 원 이상이 나온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범죄 수익으로 보고 그걸 압수를 했죠. 그 형제복지원의 그 임직원들 그 동행을 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형제복지원 원장이 헐레벌떡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날 밤에 조사를 했죠. 그 제 방에 있던 수사관, 또 다른 수사관들을 데리고 이렇게 경찰들을 데리고 그 산속의 작업장의 그 수용자들을 데리러 갔어요. 당시에 거의 한 18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데려갔어요. 그 사람들 데려가서 이제 전부 전원을 밤새워 조사를 했죠.
수용된 경위가 어떠느냐, 수용되어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폭행, 협박, 구타 이런 것은 얼마나 당했느냐 이런 걸 밤새 조사하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판단이 똑같아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냥 감금해 두는 거예요. 집에도 보내주지 않고 그 형제복지원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작업장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다가 잡히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맞아 죽은 사람도 또 드러났고 형제복지원 원장을 앞에 두고 이제 조사를 시작하니까 난 당신에게 진술 못해. 검사장 데려와. 제가 조서에 그렇게 썼어요. 그 박인우 원장에 대한 조서에다가 이때 피의자는 검사장을 데려오라면서 진술을 거부하다 이렇게 썼죠. 1월 17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게 이제 1월 17일이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죽은 게 1월 14일이죠.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는 이런 이상한 발언을 했죠. 치안본부장이. 그래서 그게 막 이제 언론을 타기 시작할 무렵에 형제복지원 원장이 구속되니까 3,000명 이상을 갖다가 수용해 놓고 개인 목적으로 강제노역을 시켰다. 폭행, 협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이제 온 신문과 방송에 엄청나게 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전두환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전부 그냥 막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쏟아낼 때였어요.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일일이 보고를 하고 일일이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서는 거죠. 차장검사가 이제 일일이 이제 제동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뭐 업무상 횡령의 점은 수사하지 말아라. 감금 부분은 울산 작업장 감금으로 한정지어라. 이렇게 막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도 청와대에서 궁금해하니까 청와대로 직보를 해라. 이 사건 수사를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사검사에 대해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 이것 말고는 모든 종류의 그 압력을 다 한 거예요. 정보보고서에 그 업무상 횡령의 점 수사를 중단하였음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반항한 증거죠. 어느 날은 VIP가 부산에 온다. 언론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사건에 관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항상 공소장 변경이 문제되고 있을 때였어요. 공소장 변경은 VIP가 부산 다녀가고 나서 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해 가지고 검찰 지휘부하고 마찰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구속했다가 언론이 조금 잠잠해지면 보석으로 석방해 주라고 상부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그 장기간 감금한 사례 이런 거 그냥 기자를 사무실에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죠. 언론이 떠들죠. 그러면 이제 석방하라는 소리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이제 석방하라는 소리 못해. 그러고 있다가 또 한 보름 지나서 잠잠해지면 또 뭐 석방 타령. 그러면 또 기사 또 내는 거예요. 이 사건 수사하기 전에 서울지검에 근무할 때 미국 장기 연수 대상자 선발을 하는데 제가 선발이 됐었습니다. 6월 말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6월 말까지 5달이 있잖아요. 5달 동안에 최소한 1심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일정에 맞춰가 굉장히 저는 서둘렀고 검찰 지휘부나 정부에서는 수사검사 사라져야 되니까 자꾸 시간을 끌려고 했고 1심 판결 받은 날짜가 6월 23일이에요. 징역 10년에 벌금 6억 8,150만 원. 1심 판결 선고를 받았고 6월 25일 날 출국했어요. 비상상고가 됐으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정상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감금죄가 성립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기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이래 예상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소회는 제가 30여 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32년 전이죠. 산속에서 그 강제노예 현장을 보는 순간에 0.1초도 걸리지 않고 이것은
강금죄가 성립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대법원으로부터 저의 그런 법률적 법리적 판단이 옳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는 그런 단계에 있잖아요. 저희 그 수사 검사로서의 판단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가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뜻이 되니까 이 감회가 없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개인적인 감회고 형제 복지원 피해자들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이죠. 형제 복지원 피해자들에게는 이 국가가 이 자기네들의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가 만약에 그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대로 이렇게 강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폭행, 협박, 구타, 뭐 살해, 성폭력 이런 것들은 박인권 원장 쪽에서 이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면서 민간 차원의 잘못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강금죄가 성립된다. 그 강금의 근거가 된 것이 내무부 훈령이다. 국가의 법령이다. 이래 되면 그것은 곧바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기네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저질렀던 이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드러나 있는 피해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드러나 있는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한 이제 뭐 300~400명? 네,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사건 수사할 때 피해자의 수가 한 4,000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입소했다가 나가고 입소했다가 나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한 그 연 인원을 따지면 제가 수만 명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네 지금 드러나 있는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특별법의 필요성이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 기구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국가가 저지른 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국가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손해배상의 법리라고 하는 것도 일반 민사법 상의 손해배상 법리만 따라가지고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지금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이 아주 잔혹한 인권 유린을 갖다가 피해자 보고 전부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가 어떻게 증명을 다 하나요? 피해 아주 무책임한 주장이 돼버리지. 근데 지금 일반 민사법 상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라고 하면 그 한계가 있잖아요. 특별법이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그런 걸 충분히 담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흡해요.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그냥 막 잠자고 있고요. 이 과거사장이 기본법 개정 법률안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심리 중인데 이 불황인 수용시설의 특수성이 전혀 감안 안 돼 있는 이런 또 한계가 있어요.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실정에 맞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렇죠.